1506년 7월 20일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1세. 그녀의 죽음을 두고 한양거리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왕의 아이를 가져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왕은 그녀의 시조카였습니다. 어릴 때 젖 먹이듯 키워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왕이 된 뒤 그녀에게 한 짓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폐악한 만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승평부대 부인 박씨.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55년 조선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그 해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박중선, 세조의 이종 사촌이자 병조 참판을 지낸 무관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했고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잠들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운명이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466년 8월 19일 박씨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는 월산군 이정, 세조의 큰 손자이자 덕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성종의 친형이었습니다. 혼례는 세조의 조카 영순군의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는 궁궐 안에 다락을 만들고 그 위에서 맞손자의 혼례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경하듯 바라봤습니다. 어린 신부는 긴장했을 것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왕실의 혼례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박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월산군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호는 풍월정이었습니다. 바람과 달을 즐기는 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집 뒤에 직접 풍월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시를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경기도 고양군에도 별장을 지어 자연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그는 동생 자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왕의 형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가여이 여겼습니다. 적장자였지만 왕위를 가져가지 못한 남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월산대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술과 시와 자연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월산군은 월산대군으로 봉해졌고 박씨는 승평부부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군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형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가는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실 종친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에게는 한 가지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월산대군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빈 방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월산대군은 측실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품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품이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될 줄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1489년 그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남편 월산대군이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어 달을 앓다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박씨는 3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과부에게 가혹했습니다. 재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집에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박씨는 불심에 기댔습니다. 죽은 남편 월산대군의 묘 곁에 흥복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돈을 내어 세운 원찰이었습니다. 날마다 절에 나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 절을 세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유생들은 그것을 음탕하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절에 드나드는 것은 승려와 간통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잔병치레가 잦은 왕족 아이가 박 씨의 집으로 피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궁궐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아이의 몸에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융,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원자였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이었습니다. 아이는 박 씨의 집인 덕수궁으로 왔습니다. 덕수궁이란 월산대군의 사저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정동 일대 자리 잡은 큰 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폐비 윤 씨는 연산군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출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박 씨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자식 없는 박 씨에게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아이도 박 씨를 따랐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이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나이 19세였습니다. 즉위 초의 연산군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정사는 제법 챙겼습니다. 문신들을 우대하고 국방도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은 성군이 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재위 초 몇 년 동안은 성종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 나름의 통찰도 있었습니다. 무관과 문관을 번갈아 임명하는 인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가면이 벗겨지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뒤 박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큰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수시로 쌀과 배를 보냈습니다. 노비도 하사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에게 효도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정려문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연산군 입장에서 박 씨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안아주고 먹이고 재워준 그 손이었습니다. 박 씨도 연산군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른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생모 폐비 윤 씨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정현 왕후를 어머니라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즉위 뒤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살펴보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그날 연산군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한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은 사림 세력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조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안전했습니다. 궁 밖의 이야기였으니까요.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찢겼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에게는 직접 찾아가 모욕을 주었습니다. 인수대비는 그 충격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정 신하 230여 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는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렸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었으니까요.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전국에서 수백 명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연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신하들의 아내들도 불렀습니다.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이 실록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시선이 향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산군은 자신을 길러준 큰 어머니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큰어머니를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명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연산군은 1501년 자신의 아들 이고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자는 어릴 때 덕수궁으로 피접을 나가 박 씨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연산군 자신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2대에 걸쳐 왕실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인연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세자를 돌봐준 박 씨에게 감사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호칭을 올려주었습니다. 세자의 이름으로 박 씨와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자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502년 9월 세자 이고가 왕세자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와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덕수궁에서 박 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이제 맡은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경복궁으로 들어간 것은 박 씨가 덕수궁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세자를 구실로 삼아 박 씨를 직접 입궐시킨 것이었습니다.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세자를 모시라는 명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교육과 보살핌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덕수궁을 떠나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자신의 집을 떠나 왕이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궁궐 안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덕수궁에서는 그나마 자신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절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왕이 통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그때 5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손자 셋을 둔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7년이 지난 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과부로 살면서 남편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늙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왕명이 내려왔고 박 씨는 궁궐 깊숙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12년 6월 6일의 기록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이 박 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하였다고.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실록은 그 이상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시대에 사관이 그 이상을 사초에 남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당시 궁궐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 전체가 연산군의 공포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230여 명이 죽고 부관 참시가 자행된 세상이었습니다. 죽은 한명회관도 파헤쳐지고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의 시신이 찢겨 들판에 뿌려진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박 씨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박 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가문이 멸족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 박원종도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의 사저인 덕수궁도 남편의 묘 옆에 지어둔 흥복사도 모두 불탈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묘조차 파헤쳐질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아들처럼 돌봐준 아이가 이제 왕의 몸으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던 그 아이가, 박 씨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배웠을 그 아이가, 그 굴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치욕이 얼마나 오래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는지 실록은 그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늘 그러했습니다. 당한 사람의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은으로 만든 도장은 묘한 것이었습니다. 승평 부부인의 호칭 앞에 대자를 넣어 승평 부대 부인이라 새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예로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이유를 도장은 말하자면 증거였습니다. 왕 스스로가 자신이 한 일의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이 박씨 곁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월산대군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17년이 된 박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연산군은 그 꿈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었을 수도,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내관을 불렀습니다. 한 길이나 되는 긴 쇠기둥을 만들어 월산대군의 묘 광중에 박아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무덤에 쇠기둥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박씨에게 전해졌을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묘에 쇠기둥이 박혔다는 소식을 수십 년을 매달 절에 나가 명복을 빌었던 남편의 묘였습니다. 박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마음을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늘 남자들의 행동만을 기록했으니까요. 박씨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은 세상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궁궐에는 눈과 귀가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의 눈과 귀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박씨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은으로 만든 승평부대 부인이라는 도장을 새겨 박씨에게 주었습니다. 박씨가 그 도장을 손에 받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씨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박원종이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묵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연산군과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산군이 아직 폭주하지 않던 시절에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종도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질수록 말을 아꼈습니다. 누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인수대비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큰 며느리 승평부대 부인 박씨에게 직접 자결을 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대비는 소해 왕후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이자 월산대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씨에게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결을 명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박씨에게 남은 선택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씨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을 무렵부터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연산군은 박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해에 승평부대 부인이라는 도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병든 큰어머니에게 영예로운 호칭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는 박원종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이의 병을 극진히 간호하라고. 그 명령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이었을까요? 1506년 7월 20일 박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세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산대군 이정의 처 승평부부인 박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고. 그것이 실록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임신설과 자결설, 두 이야기가 뒤섞여 박씨의 죽음을 둘러쌌습니다. 박씨가 정말 임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임신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녀가 51세에 임신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원종이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이에 관한 이야기를 부풀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박 씨에게 한 일은 반정 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을 테니까요. 박 씨가 죽고 2달 뒤인 1506년 9월 박원종과 성희안, 유순정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반정군은 새벽에 창덕궁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 임사홍과 신수군이 참살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바로 잡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연산군의 묘는 처음에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 거창군 부인 신씨가 끝까지 남편의 신주를 모시고 간청을 거듭한 끝에 몇 해 뒤 이장되었습니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신씨는 죽은 뒤 연산군의 옆에 함께 묻혔습니다. 반면 박 씨의 묘는 남편 월산대군의 묘 뒤편 경기도 고향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지금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추문이 따라다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낙인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아무런 목소리도 없었던 여인이 떠안은 이름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도 동각잡기에도 동국여지지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과 간통하고 부끄러워 자결했다고. 그 이야기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박 씨의 이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가 덕수궁에서 처음 그 아이를 받아 안던 날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왕의 원자였습니다. 자식 없는 박 씨에게 그 아이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던 날,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 박 씨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왕이 되었고 박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1506년 7월 20일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남편 월산대군의 얼굴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흥복사에서 울리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산군의 패악을 기록하는 자리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11살의 왕실로 시집와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불심에 기대 죽은 남편 곁에서 살아갔습니다. 시조카가 가져온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 500년 동안 그 재앙의 당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